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4월 8일에 있었던 우리 국가직 9급 세법개론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풀이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문제 자체는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주제가 뭐 지역적인 데서 나왔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법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그다음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두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른 거 어렵게 물어보는 거를 방어하려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에서 이제 평소 이제 소홀했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뭐 90점 이상 또는 이제 80점 이상은 무난히 받으실 수 있었던 난이도였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 세법 저희가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뭐 70점 이상만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점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합격권에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이 뭐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평균을 올려주는 과목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이 뭐 지금 새롭게 2024년도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한 85점 이상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실신근조가 있죠. 그 다음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 해소 제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 열거해 놓을 테니까 틀린 거 한번 찾아보시오 라는 겁니다. 1번 정부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우리가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로서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2번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세법을 해석할 때 자의적 해석하게 되면 납세자의 재산권이 마구 침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해당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세법 해석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든지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이게 바로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이게 얘기를 하는데요. 법을 소급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 해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성립 당시 해석을 적용해야지 성립 이후에 바뀐 해석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바로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가 납세자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억울해라고 하면서 심사 청구를 제기했을 때 자, 세 가지 판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각하라는 거는 뭐예요? 형식적 요건 자체가 불비하기 때문에 애초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검토도 안 해주는 게 각하. 뭐 청구 기한을 지나서 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청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를 한다든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한다든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각하를 해버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쳐다보는 거죠.
심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의 주장이 맞는지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들여다봐서 자,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게 이제 납세자니까 납세자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억울하겠다. 인용. 납세자야, 네 말이 틀리다. 과세관청 말이 맞다. 기각.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인용과 기각은 이제 들여다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거, 들어주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하는 애초에 쳐다도 안 보는 거죠. 형식적 요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실게요.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인데요. 자, 우리가 심사 청구, 국세청 심사 청구, 그다음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그다음 감사원 심사 청구 이 셋 중에 하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만 제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심판 청구가 제기가 됐어. 그럼 심판 청구를 가야지. 나 다른 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전혀 없죠.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심사 청구 후 보정 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해야겠죠. 자, 보정을 하라고 했는데 보정을 안 한 거예요. 보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적법하게 청구가 안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각하. 자, 그다음 세 번째,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 살펴봤다라는 거지. 근데 납세자야, 네 말이 안 맞아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기각. 자, 그다음 리을,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아예 법에 안 맞아. 그럼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각하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자, 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권자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체납자 갑이 있는데 갑의 아파트가 압류가 됐어. 그럼 갑이 내 아파트인데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 돼요?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체납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압류 재산에 관하여 양도도 안 되고 제한물권 설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압류가 됐다라고 한다면 받을 돈도 못 받아. 채권도 영수가 안 되고 그밖에 처분을 할 수가 없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압류의 효력은요. 압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요. 천연과실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법정과실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압류한 재산을 과세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납자나 제3자한테 압류 재산을 보관하게 하고 또는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천연과실 부분이 있죠. 천연과실 부분은 이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 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걷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채권자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맞죠? 아까 여기서 자, 체납자가 자기의 채권, 자, 체납자가 친구한테 1억 빌려준 게 있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채권이 압류가 됐으면 받지도 못해요. 내 마음대로 받지도 못하고 친구도 나한테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한테 갚지를 못한다. 자,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양도소득세 부분이 나온 거죠.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보셨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셨으면은 조금 찍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세대 구성은 배우자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자,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자, 이거 맞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이 막 두 채, 세 채인 사람들이 집을 팔고 싶을 때 세금이 나오니까 위장위혼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법에서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세청이. 그래서 이제 법에 뭐라고 해놨냐면, 야, 위장이혼 한 것도 같은 세대 구성하는 걸로 볼 거다. 법률상 니네들이 이혼한 관계라 하더라도 위장이혼? 너 이거는 같은 세대로 볼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여기까지 맞았고요. 자, 그다음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 2년 동안 지방에 발령을 나셔서 퇴거하신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세대가 아니냐? 아니지. 같은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해서 세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1세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나이가 3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가 없어도 이렇게 단독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게 맞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주택의 정의는 예전에도 시험에 한 번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뭐 주택 얘기를 할 때 주택이라 함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 틀린 거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2차 납세 의무에서는 한도 규정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납세 의무 승계라든지 제2차 납세 의무라든지 한도 규정이 중요했었는데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이거 이제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청산인은 자기가 분배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다음에 이제 분배받은 자들은 분배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였습니다. 맞겠고요. 자, 두 번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자, 법인이 못 낸 세금을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 지게 되는 경우 이 과점주주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법인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점주주가 책임져야 되는 그 비율이라든지 과점주주 여부 판단을 할 때는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려요.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자, 법인을 탈탈 털어도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과점주주야, 네가 부족한 걸 책임져라. 그런데 어떤 과점주주한테 책임져라? 실질적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한테 책임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자기의 이제 지분율만큼 한도로 책임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세 번째,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자, 주주가 세금 못 낸 거 법인한테 책임져라 이거죠. 자,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즉 자본이죠. 주주부에 해당되는 값에서 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나온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 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그 주주의 지분율, 그 주주가 이 법인에 대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만큼을 한도로 법인이 제2차 납세금을 지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지분율 따질 때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해서 따지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 2번하고 3번이 달랐어요. 자, 그다음 4번.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자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자, 우리가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 의무 따질 때 이 양수인이 한정이 됐었죠. 뭐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든지.
자, 그다음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포괄양수도를 따질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하고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부분 제외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납세 담보. 자, 납세자가 세금을 이달까지 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저 한 3달 있다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납부를 유예할 것을 신청한다든지 고지서 좀 늦게 보내주세요 하고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다든지 이제 납부 유예를 신청하게 됐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그래 기다려줄게 대신 담보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자, 담보로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게 담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현금도 담보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얘네들이 다 지금 무슨 대상이에요? 등기 등록 대상이죠. 등기 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기부에 담보로 제공된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를 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거기에다가 저당권 등기 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2번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감소로 그 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1억이라는 세금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라고 하고서는 담보를 한 1억 2천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사정 변경으로 이 담보물가액이 1억 2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한 6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안하잖아. 그쵸? 담보로서 가치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야, 담보 더 줘. 보충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3번째, 납세 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 우리가 세금 납부는 뭐가 원칙이에요?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게 현금일 때나 금전일 때나 납부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제공한 담보가 금전일 때 나중에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무서장한테 제가 그 담보로 제공한 현금으로 대신 낼게요. 이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유가증권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 담보 그걸로 대신 낼게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세금 납부는 원칙이 뭐니까? 현금 납부니까. 그래서 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만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됐고요. 자, 4번.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 보증서로 납세 담보를 제공할 경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담보 제공할 때는요. 자, 내가 이제 납부를 유예하는 그 세금의 120% 이상은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아주 확실한 담보. 은행이 보증한다든지 그다음에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그다음 금전인 경우에는 110% 이상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맞죠? 자,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확정전 보전 압류라는 걸 배웠죠. 확정전 보전 압류는 뭐예요? 세금이 확정도 안 됐는데 과세관청이 압류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납세자가 나 이거 압류 풀어줘. 담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담보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만큼을 담보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너무나 이제 뻔한 문제라서 이건 쉬웠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자, 회사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근무 중에 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서 이득을 봤어. 그럼 그건 근로소득. 근데 퇴사한 다음에 해당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을 봤어. 그건 뭐였어요? 기타 소득이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무 중 행사했기 때문에 근로소득 맞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지지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원칙이지만 공지지대는 무슨 소득이다? 기타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공지지대잖아요. 공지지대는 기타소득. 자, 3번째,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받았어. 이게 이제 뭐
거래처 가서 회식해 하고서는 받은 거면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이 아닌데, 자, 업무에 어디 쓴 게 불분명해. 그럼 그거 어디 있겠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지. 근로자 주머니에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회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 기타 소득 알죠? 일시 우발적으로 이렇게 요행으로 생기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었습니다. 자, 여덟 번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된 임직원 등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거주자로 받죠. 그리고 해외 근무 공무원도 무조건 거주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지법인의 개념 아시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현지 법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자, 우리가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83일 되는 날, 그날 거주자가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국내에 거주를 둔 기간을 어떻게 카운팅할 것이냐?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로 이 거소 기간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내에 거주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서 거주를 둔 기간으로 본다. 자, 뭐냐면은 잠깐 한국에서 거주를 두면서 잠깐 일본에 3일 동안 놀러 갔다 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 3일이 국내에서 거주를 안 둔 걸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우리가 비실명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유세율, 소득세 최고 세율인 45%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개정 내용이었고요. 너무나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되고요. 원천유세율 14%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 데에서 은행 계좌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분리과세 14%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자 소득인데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 세율이 14%가 아니라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네 번째,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자, 이것도 우리가 분리과세 이자 소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원천유세율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자, 우리가 경정청구는 통상적인 경정청구가 있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데요. 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음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후발적 사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당초 신고한 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냐? 우선 답은 기니 디 세 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후발적 사유를 조금 암기는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을 할 때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했을 때,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발생했으면은 이걸 고려해가지고선 제대로 신고를 했겠죠. 근데 당초 신고 기한까지는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후발적 사유가 되는 것이겠고요. 자, 두 번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자, 이것들이 이제 후발적 사유가 맞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열거 사유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 사항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너무 쉬운 거죠. 자, 우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만 부담을 하죠.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당연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없는 거 맞고요. 자, 2번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 없다고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였죠. 자, 재화 및 용역 공급식의 특례. 너무 뻔한 거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 재화 용역 공급이 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식으로 보는 경우가 우선 돈 받고 받은 만큼 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였죠? 세금 계산서 먼저 발행하고 7일 내 돈 받을 때. 그다음 마지막 경우가 세금 계산서 먼저 발행하고 7일 넘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7일이 지난 후에 돈을 받더라도 어떠면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걸로 보고 그 세금 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느냐. 첫 번째 사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의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텀이 며칠? 30일 이내인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이 두 가지였죠. 그다음 가로 부분도 중요했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과세 기간 내가 아니라 그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을 찾았으면 됐고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사업자 등록.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우리가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당연히 사업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했으면 지체 없이 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어야만 했고요. 그다음 사업장을 이전하는 건 정정사유죠. 업종을 뭐 추가한다든지 변경하는 것도 정정사유에 해당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사업자 등록은 내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 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금방 빳빳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관할로 가게 되면은 접수가 받아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빳빳한 사업자 등록증은 좀 며칠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은 솔직히 아무데서나 해도 돼요. 원래 이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이제 신청일로부터 2일 내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보통 가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빳빳한 사업자 등록증을 줍니다. 그런데 관할에 가야 그 자리에서 바로 빳빳한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거고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 가서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법인세법상 송금 범위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얼마라면 1,0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전액 손비로 인정을 해줬었던 거죠. 2,000만 원짜리였으면은 송금 불산입하고서는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액 송금에 포함될 수 있을 때는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었고요. 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 비용은 결국 뭐예요? 판매가 됐으니까 매출 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러면 손비의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겠고요. 자, 그다음 우리 개박살 기억하시죠? 자, 유형자산 개박살, 재고자산 개박살은 어떻게 하면 손비로 인정받습니까? 장부에 적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죠. 개박살 났을 때 장부에 개박살 났다라고서는 감액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게 뭐예요? 장부에 적으라는 거죠. 결산 조정을 통해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었고요.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부에 적어서 이렇게 결산 조정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자, 이번에는 15번입니다. 부당이익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딘가서 호구짓 하면은 부당행위죠. 그렇죠? 싸다,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와 5%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는지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5% 이상, 3억 이상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가액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죠. 뭐 불량 자산을 이제 대신 불량 자산으로 바꿔준다든지 내가 불량 자산을 가져오는 거야.
너한테는 좋은 거 주고 난 불량한 거 받아오고 이런 것들은 부계부에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특수 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 손익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 우리가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자본 거래로 한쪽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한쪽에서는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돼요.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이거 부계부 대상되는 거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양도손익이 감소됐으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부계부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돈을 왜 대신 내줘? 응? 왜 대신 내줘? 당연히 특수관계인한테 대신 내주는 거 부계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좋은 거는 너 갖고 내가 바꿔줄게. 너 불량한 거 내가 갖고 내 거 좋은 거 너한테 줄게. 이러면 안 되지. 자, 이것도 당연히 부계부에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금전을 엄청 싸게 빌려온 거예요. 이자를 한 1%만 주고 빌려오는 거야. 얼마나 잘했어요, 이거는. 엄청 잘한 거지. 이건 부당의 계산 부인 아니죠. 세법에서는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호구짓한 거는 부계부를 적용하고 이런 거는 아유 잘했다 하고 끝내버렸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6번 납부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의 일부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되어 활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내가 1억의 매출을 하게 되면 10% 1,000만 원 내놔! 라고 하죠. 1억이 매출이고 이게 매출 세액이고, 그래서 만약에 외상으로 이제 매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얼마가 돼요? 1억 1천이 되는 거죠. 이게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파산이 됐습니다. 상대방이 파산되면 이제 나 이 돈 못 받게 됐네? 그쵸? 대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이 매출세액을 어떻게 해요? 대손세액공제로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한데, 자, 이 1,000만 원은 1억 1,0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10이 아니라 110분의 10을 곱해야 나오는 거죠. 110분의 10을 곱해야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건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를 샀는데 사자마자 건물을 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산 거야? 토지 때문에 산 거죠. 토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사온 구입 금액이 전부 다 토지값이 되고, 그다음 원하는 토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철거한 것까지 전부 다 토지의 원가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토지 관련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겠고요. 전부 다 땅값이에요. 그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당연히 불공제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요거 틀리죠? 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는요, 구입 시점에 전액해 줍니다.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만큼씩 찔끔찔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구입 시점에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 귀속에 따르되, 그러니까 면세사업에서 매입한 거는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안 되고 과세사업에서 쓰려고 사온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귀속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질 귀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경우, 즉 공통으로 사용한다. 공통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뭘로 안분하죠?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을 하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면세. 면세는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CJ 택배라든지 로젠 택배라든지와의 형평성상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관세가 면제된다라든지 간이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똑같이 면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면세가 되겠고요. 자, 디귿 보시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의 공급도 이것도 면세되는 용역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하긴 했는데요. 자, 배우자가 자식들아 니네들이 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거 너네가 다 받아라. 엄마는 하나도 안 받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 공제 가능하다. 5억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가액 중 순금융재산, 그러니까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금융재산 공제로 빼주고 있죠. 원래 이제 금융재산 받은 거에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2억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어떻게 2천만 원까지는 해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 금액이 2천이 안 되더라도 2천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거죠. 실제 받은 금융재산 가액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해주는 거고요. 2천이면 2천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3천이면 20%는 600이지만 2천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2천만 원 상황에서는 2천만 원이 공제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밖의 인적 공제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년에 1천만 원 19세가 될 때까지 이제 기본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리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인데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6억 한도로 100%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린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 19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고법인의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유도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유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유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고 2월된 거다. 맞고요. 자, 두 번째 특계유저 입금이죠. 그렇죠? 특계유저 입금. 세 번째 입금의 정의 뭐예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입금이라고 한다. 맞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는 제외하고 자본거래 제외하고 엔드도 뭐 제외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그게 빠져서 틀렸어요. 자, 네 번째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자, 잉여금 처분은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에 불산입한다. 4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우리 건물하고요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률법이 된다는 얘기가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상각 부인액은 유보금액이죠. 이제 유보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후 시임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그 시임 부족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되죠. 그렇죠? 자,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상각범위액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게 시임 부족액 1,000원이 되는 거고 이 범위 내에서 유보금액을 추인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손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이 상각 범위액 자체가 시임 부족액이 돼버린 거죠. 그 상각 부인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시임 부족액 자체로는 세무조정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임 부족액이 2월 돼가지고서는 뭐 그 후에 상각 부인에게 충당되거나 이렇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유보금액만 추인하고 끝내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유보금액, 상각 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보금액 추인이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야 되니까 송금에 산입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법을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세법은 암기를 하셔도 까먹을 거고요. 암기력이 진짜 좋으신 분들도 결국 다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속도가.
그러니까 암기도 하지 마시고 까먹는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매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거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결국은 시험 전날 전범위를 다 보고 여러분이 수험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세법을 잘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은 최근에 다 한 번씩 봤던 거라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암기한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법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